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10만 유튜버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은 좀 야외로 나와봤고요. 멋진 배경 화면, 을 깔고, 이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잠깐만요. 이겁니다. 삼성전자 주주분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인포맥스 라이브 후기입니다. 목요일 날은 인포맥스, 수요일마다 제가 인포맥스 라이브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오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미국 시장은, 뭐 볼 게 없습니다. 이런 날은 사실은 뭐 리뷰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1% 이상 움직이거나 뭐 오르거나 빠진 그런 뭐 가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가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그냥 잭슨홀 끝나면 해야지,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수능 전날 밤새서 공부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예, 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나서 뭐 그 전에 막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뭐 그렇게 어제도 봐도 이제 뭐 뚜렷하게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기는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 그림의 크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장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만큼 큰데 뭐 예를 들자면 이 옆에 뭐 JP 모건이 한 이 정도 되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이제 큰 회사들, 여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만큼입니다. 이 마이크론이 이만큼입니다. 전체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가 막 정말 중요하게 보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요만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큼지막하게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는 거의 이제 대장주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아마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여기 있는데, 재밌는 거는 요겁니다. 이건 보시면, 자, 오토 매뉴팩처러,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테슬라의 사이즈가 이만큼이라면은 GM과 포드는 이 정도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월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여기 있고요. 뭐 넷플릭스 이 정도. 그러니까 디즈니가 조금 더 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헬스케어 부문이 여기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문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뭐 에너지가 막 엄청 올랐고 뭐가 올랐고 엑슨모빌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그 걔네들 어디 있냐면요. 잠깐만요. 어디 찾아보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요만한 거죠. 이게 이제 엑슨모빌이 만큼 이만하고요. 나머지는 뭐 사실 이제 전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비중이 누가 더 커지냐 이런 걸로 보면은 좀 딱 알 수 있는데, 올해 막 정말 막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비중으로 보면 이게 진짜 오른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막 경제가 좋아지고 막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해가지고 막 되게 좋아졌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그 영향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가 점점 더 커지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겠나. 어도브나 오라클이나 뭐 이런 회사들, 데이터 관리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오늘은 이제 빅스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빅스는 변동성 지수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커진다라는 것은 야 이거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3월 달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뭐 그리고 이제 아니구나. 작년 3월이 아니고 올해 5월이네요. 올해 5월. 작년 3월에는 80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27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라갔었고, 올해 5월. 그리고 이제 진짜 올해는 많이 올라도 30 이하니까 정말 그 시장이
미국 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였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면은 왜 주가가 하락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식의 속성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오를 때는요 이런 식으로 오르고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잖아. 이렇게 천천히 올랐다는 뭐 이렇게 오르고요. 빠지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오르면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이때 이제 확 커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닙니다. 이제 뉴스를 보시면 미국 국채가는 뭐 어제는 뭐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잭슨 컨퍼런스 발표 기대 약화. 뭐 이렇게 뭐 할 만한 뭐 따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락했는데 이유가 뭔지 쓸 게 없어가지고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금리는 데드 크로스 발생했고 장기간 유도는 금리가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핀 얘기가 나왔네요. 잭슨홀 회의 앞두고 이제 나스닥과 S&P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소폭 이제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잭슨홀 앞두고 위험 선호의 혼조 달러. 그러니까 다 뭐 의미가 없어요. 읽어봐도. 예. 잭슨홀. 그러니까 내일 수능입니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뉴욕 전문가 시각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요 표현 되게 재밌어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했대요. 온 사방에 현금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일해서 번 현금을 놓을 곳을 찾아 헤맨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죠. 돈이 넘쳐나서 돈을 저장해 놓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다라는 거고요. 진짜 이런 말 하면은 좀 화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나 좀 주지. 아유, 정말 저장해 놓다고 없다고? 나한테 줘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국 시장 리뷰도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3,150까지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고, 어제 이제 그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은 이제 혼조세일 것 같고요. 오늘은 혼조세일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근데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게 좀 팽팽한데, 어제 뉴스 동결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희 이제 SK증권 동결 쪽인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BSI라고 해가지고 이 영향 별로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어제 이제 좀 들긴 하더라고요.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인상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상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제 동결을 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는 건데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혼조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조세가 되지 않을까. 요 며칠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혼조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인데요. 특징주로 LG화학인데, LG화학은 이게 참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LG화학이라는 회사가, 근데 다른 거는 뭐 제가 주가 전망을 할 수는 없고 뭐 주식 추천은 더더군다나 아닌데, LG화학이 지금 현재 처한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LG화학을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주식이에요. 외국인이 사는데 과연 이 외국인이 사는 외국인이 영혼이 있는 외국인이냐, 다시 말해서 LG화학을 찍고 난 LG화학을 살 거야 라고 사는 외국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보면 우리가 최근에 ETF의 영향력이 정말 확대됐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ETF가 진짜 영향력이 커졌어요. 너무 커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ETF로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ETF가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ESG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ESG를 선도하는 회사가 블랙락이라는 회사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블랙락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잡혀가요. 누군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무서운 회사입니다. 여기 제일 큰 회사예요. 아무튼 그래요. 블랙락이 ETF를 만드는데 이 ETF가 ESG가 더해져요. 그래서 ESG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말 이름도 많고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보면 돈이 계속 들어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항상 이 LG화학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LG화학이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LG화학의 주가를 생각할 때 이거 하나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 LG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이게 얘가 여기서 분사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LG 엔솔이라고 하는데 엔솔이 ETF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근데 얘는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관심인 거죠. 근데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이 나가고 나면 얘의 매출 비중이나 이익 비중 중에서 뭐 매출 비중 중에서 ESG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얼마나 되나, 요 고민이 이제 아마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은 된다.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외국인이 영혼이 있는 외국인인가, 뭐 이런 고민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에너지 솔루션을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을 것 같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ESG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주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수요일 저녁마다 인포맥스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인포맥스 라이브 수요일 진행은 제가 3월 달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참 애정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이 친구 때문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정석 이사님이라고 이분이 하는 시장 분석을 듣고 싶어서 나가는 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멋진 인사이트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아이디어를 만들고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정희석 이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미국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석함에 있어서 정말 고마운 분인데, 이제 너무 바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를 마지막으로 일단 당분간은 방송에 안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섭섭합니다. 많이 섭섭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제 다른 분들을 이제 또 이제 모셔야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희석 이사님께서 테슬라 AI 데이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AI 데이는 사실 투자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개발자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고, 이 얘기를 하고 더 많은 훌륭한 개발자들이 테슬라와 함께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내용을 우리 주주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테슬라라는 회사를 아직도 전기차 회사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IT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AI 회사고 데이터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정말 저는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든 표현은,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테슬라가 참 보면은 옛날에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지만 제 수학 경시대회 막 이런 거 많이 나가봤는데, 어렸을 때 이제 수학 경시대회 나가면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뭐 한 문제 있죠. 한 문제 있는데 이 문제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끼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알아야, 이걸 풀고 이걸 풀고 이걸 풀고 이걸 풀고 이걸 풀면 이 문제의 답이 나오는 그런 되게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게,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8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줍니다. 근데 그 계속 주는 데이터들이 똑바로 그냥 학습하기 너무 좋게 잘 설정돼서 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가 카메라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찍는 사진인데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뭐 이러면서 딱딱 찍나요? 우리 그 카메라처럼 막 찍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막 찍어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걸 분석을 하려면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1번이겠죠. 뭐 그다음에 2번은 그 학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그러니까 잘 이게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삐뚤어진 걸 또 이렇게 폈다가 뭐 줄였다가 뭐 늘렸다가 막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로 학습하고, 이걸 그래서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아니면은 구름인지 아니면은 안개인지 아니면은 뭔지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인식하고 얘는 이거야, 얘는 자동차야, 얘는 뭐 건물이야, 얘는 사람이야, 얘는 표지판이야, 이런 거 다 학습해가지고 얘 짝딱딱딱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가상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테슬라만의 가상환경을 만들고, 가상환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상환경 속에서 학습을 또 하는 거죠. 자동차가 이제 학습하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는데도 머신러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해가지고 만든 그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환경 속에서도 내가 잠깐만 여기서 이 직진할까? 내가 저기서 저기 끝까지 가가지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직진할까? 여기서 직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릴까? 아니면 천천히 가가지고 이렇게 할까? 등등 수많은 그런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저기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애 천천히 갔는데 제껴 말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플랜을 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많은 그런 회사들이 아마도 여기 어디쯤에서 일단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 데이터를 구하는 거를 좋은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로 만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비유를 드리면 테슬라가 AI 데이를 통해서 저 이거 다 풀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만큼 테슬라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그 대단한 거의 배경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30분짜리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30분짜리 영상.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회사죠. 우리나라의 정말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정말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급변하는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핵심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것도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는 너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게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전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 중에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골드 11.3조입니다. 11.3조 달러예요. 이건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어디 가서 써먹기 좋아요. 자, 애플은 2.5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3조, 알파벳 1.9조. 이거 알파벳도 이거 곧 2조 되겠네, 이거. 전 얘네들이 뭐 얼마나 커질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가장 컸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1.8조고요. 아마존 1.7조. 뭐 얘 많이 줄어가지고 1.7조입니다. 실버, 페이스북, 그 다음 비트코인이 이제 0.9조까지 올라왔네요. 와, 많이 올랐네요, 얘도.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0.7조입니다. 7조 달러예요. 0.7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크셔 해더웨이, TSMC, 텐센트, 엔비디아, 비자, 존스앤존스, 알리바바, 그 다음 삼성입니다. 19등. 전 세계에서 19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TSMC랑도 뭐 엎치락 뒤치락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TSMC가 0.6조가 됐고 삼성전자는 0.4조니까 좀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글로벌 경쟁자들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 우리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거는 삼성전자를 너무 열심히 응원해줘야 돼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그 회사에 진짜 더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의 권위자든 뭐든 가가지고 진짜 이 회사를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라는 거를 먼저 깔아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삼성전자 개인 지분이 8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6.4%에서 13.1%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개인의 지분율이 역대 처음으로 13%를 넘었다. 그리고 10%도 안 되는 국민연금보다도 삼성전자의 주주가 개인 주주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 최대 주주와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 13%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다. 물론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500만 명 정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이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주인이에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인입니다, 주인. 제가 이제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뭐 삼성전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삼성전자의 주주다. 그러면 주인이면 주인답게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라는 말씀 드렸더니 이제 거기 나온 이제 저의 상대 패널 대상자였던 뭐 분이 런던 고란이라는 분이 주주는 무슨 주주 개뿔 뭐 이러면서 이제 주주 중에서 무슨 뭐 아니 뭐 내가 삼성전자 주주인데 뭐 갤럭시를 할인해 줘봤어 뭘 해봤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개인 주주 입장에서 내가 주주로서의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은 그 맞는 말씀이세요.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평가 받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 야, 니네는 솔직히 야, 내가 다 알아. 저희 오너들만 좋은 일 시키잖아. 맨날 의사결정할 때 다 개인 주주를 위해서 하지 않고 오너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 알아. 요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예요. 그게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고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됐으면 주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지만 아침부터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죠. 뭐 강남에 있는 뭐 사옥도 있을 거고,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수원에 있는 공장들, 반도체 공장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적 재산, 그러니까 뭐라면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거, 그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거 조그만 거 막 이렇게 하려고. 엄청난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애빌리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출인 거죠.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요,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은 네가 뭘 가지고 있니? 이쪽은 그래서 그거 갖기 위해서 네가 네 돈 니산한 거야? 아니면은 빌려서 한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쪽에서는 빌려서 했으면 부채고요. 내 돈이었으면 자본입니다. 근데 부채에 대한 그 비용, 내가 부채로 이런 것들을 샀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우리는 이걸 금리라고 합니다. 금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돈 내산으로 했을 때 내 돈에 대한 비용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을 샀어요. 근데 집을 샀는데 대출 받아서 샀어요. 대출 받아서 사서 집이 뭐 예를 들어 10억인데 대출을 뭐 2억 받았다 칩시다. 그럼 2억에 대한 비용은 이 금리 4%, 3% 이 금리잖아요. 이 금리는 눈에 보이게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내 돈 8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돈 8억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비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8억이라는 돈을 집에다가 묶어놓으면서 생기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돈을 내가 집 안 사고
내가 뭐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렇게 벌 수 있는데, 이런 기회비용입니다. 즉 자본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자본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요, cost of equity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정영진 씨한테 이거 진짜 열심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정영진 씨가 이제 여기다가 별명이 지어놓은 cost of equity 이렇게 얘기했었던 요게 이제 CO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 보면요, cost of equity는 금리, 예금 금리하고 ERP, 이 심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결정됩니다. 근데 이 심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그림에서 설명드리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때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요인들을 말합니다. 심리적 요인이요. 나 경기 안 좋다고 하던데,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던데, 인플레이션이 해서 무섭다는데, 손실 나면 어떡해,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보상해주면, 이만큼 보상해주면 내가 주식을 할게 라고 할 때 그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ERP는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이제 채권금리라고 하지 말고 예금금리라고 하면 쉬워요. 1%인데 삼성전자 주식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너는 얼마를 요구하니 지금 실현되고 뭐 예상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내가 삼성전자가 주인식이 되려면 예금이 1%는 이건 안 깨지는 1%잖아요. 그래서 나는 4% 주면 여러분 이제 삼성전자 하실래요? 아니야, 6% 아니면 8%.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심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할인율이요. 할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할인율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셔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설명이 백화점에서 2월 상품 할인 세일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백화점에서 2월 상품입니다. 2월 상품 뭐 파카가 있는데 2월 상품이야. 제가 보기엔 뭐 비슷한데 뭐 디자인 좀 바꿔가지고 작년에 했다가 한 거라고 해가지고 뭐 30% 세일 뭐 이런 거 하죠. 30% 세일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안 팔리니까 세일하는 거죠. 신상품이면 세일 안 하죠. 이원 상품이면 30% 세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의 주식의 그 주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몇 년 있다가 돈을 100만 원씩 벌고 120만 원 벌고 150만 원 벌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현금 흐름을, 근데 미래이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가치로 봐도 이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올해 말에 100만 원 버는 게 어떻게 지금 100만 원이야? 내년에 이 120만 원 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120만 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해야 됩니까? 세일을 해야 돼요. 세일. 싸게 해줘야지. 싸게 해줘야지 요게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걸 할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할인하냐면 요걸로 할인하는 거예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로. 자, 코스트 오브 에쿼티로 할인합니다. 그러면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높은 회사는 뭘까요? 세일 많이 하는 회사죠. 안 좋은 회사들은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높고요. 이 금리가 낮고 할인을 많이 하니까 이걸 할인 많이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빠집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할인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빠집니다.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2월 상품이어서 세일을 많이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낮아진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아침에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30분이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COE가 어떤 회사의 COE가 높을까라는 질문이고요. 첫 번째, 악덕 기업, 소액 주주를 위하지 않는 회사, 이런 회사는 COE가 높습니다. 할인을 많이 해줘요. 세일을 해야 돼요. 주가가 낮다는 얘기예요. 악덕 기업이 어떤 회사냐, 뭐 대단한 회사 그런 게 아니고 소액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회사일수록 그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 담벼락이 되게 높은 거죠. 이게 되게 담벼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요구하는 수익률이 되게 높아져요.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회사를 내가 왜 사야 돼?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게으른 회사라는 건데, 이 게으른 회사라는 거는 좀 표현이 따라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본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요, 회사에. 돈이 많은데 이 돈을
뭐 땅속에 묻어놔요. 뭐 옛날에 성경에 보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막 이런 거 있죠. 왜 네가 그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냐? 내 너의 주인인데, 내가 너 주인인데 네 지금 이거 가지고 맨날 놀고 있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으른 회사의 경우에는 할인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적의 변동성이 큰 회사는, 이거는 사실 로우 퀄리티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거는 회사의 상황 처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퀄리티가 높은 회사를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도 퀄리티를 추구하죠.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요. 자꾸 이제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작년에 CS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ERP 이거 쓰신 분이 진짜 뭐 연봉 뭐 몇십억씩 받으시는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하던데, 누군지 개인적으로 모르고요. 왜 투자자들은 ERP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 ERP가 뭐였죠? 아까 이 그림에서 요겁니다. 요게 ERP 심리. 왜 사람들은 ERP를 고민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이제 between 쉐어홀더 인터레스트와 매니지먼트하고의 인터레스트잖아요. 이익, 주주의 이익과 매니지먼트, 경영진의 이익이 사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더 높은 마이너리티 쉐어홀더스의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쉐어홀더스가 뭐냐면은 소액 주주예요. 자, 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좀 더 나아질 때 할인을 안 해줘도 된다. 세일 안 해줘도 된다. 세일 안 해도 돼. 세일 안 하려면은 이렇게 되면은 세일 안 해도 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코리안이 나옵니다. 코리안 컴퍼니. 코리안 컴퍼니는 훨씬 더 싸게 거래됩니다. 글로벌 피어 그룹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푸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지배 구조가 푸어, 쓰레기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안 좋기 때문에 훨씬 칩하게 거래됩니다. 글로벌 피어에 비해서. 똑같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랑 하는 그런 다른 어떤 회사랑 비교해도 삼성전자가 더 좋은 회사야. 근데 왜 이렇게 칩하게 거래되고 있지? 푸어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얘기까지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야 돼요. 회사의 그런 그 주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요인은 이익이 잘 나는 회사,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서 세일을 안 해도 되는 회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좋은 회사, 세일을 안 해도 되는 회사. 이 세일을 안 해도 되는 회사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는 COE가 낮은 회사, 할인을 안 해줘도 되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회사라면 주주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정책을 정말 잘 쓰는 회사들이에요. 내가 가진 돈을 잘 쓰는 회사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13%입니다. 이분들이 물론 한 목소리를 내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분들이, 저는 적어도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이 삼성전자에게 주주로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3%라는 숫자는 국민연금보다도 더 높은 비중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가서 뭐 데모를 해가지고 뭘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만약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본 정책을 쓸 수 있다면 그 정책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지금 글로벌 그 빅테크들이 지금 변화 중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뭐 많은 변화들이 M&A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렵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싸잖아요. 자사주를 더 공격적으로 사서 소각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뭐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M&A 할 때 재원으로 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회사가 너무 사고 싶어. 그죠? 근데 A라는 회사가 너무 비싸. 지금. 근데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가 너무 싸. 그럼 이걸 사는 거죠. 이걸 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사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올라가고 얘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되면 더 쉽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본 정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개인 소액 주주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 바뀌어서 정말 자본 정책을 더 잘 쓴다. 와, 이게 무서운 회사가 됐다. 야, 이거 왜 괜히 그냥 소심하게 그냥 현금 많이 들고 있는, 예금 되게 많이 들고 있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무서운 회사네? 라고 생각할 때, 헤지펀드들은 정말 벌벌벌벌 떨면서 쇼커버를 할 겁니다.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과연 이 13%의 주주분들이 힘을 합쳐서 될까요? 저도 뭐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명확한 그런 기준,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그때 물적 분할할 때 정말 수많은 그 여론이 생겨가지고, 야, 물적 분할 왜 이래, 하지마,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설득 사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는 뭐 이런 거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바뀔 수 있는 회사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주라면 내가 삼성전자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대부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이 많고, 권리를 활용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오늘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